이번에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34대 23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가 만 40세 이상의 쿼터백들이 맞대결을 펼쳤던 최초의 NFL 경기였다고 해요. 굉장히 베테랑 혹은 이제 노인정 매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뭐 두 선수 다 여전히 뭐 최고 수준의 플레이들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1주차 경기에서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트 톰 브레이디 선수와 기록 제조기로 불리고 있는 이 드루 브리스 선수잖아요.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참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톰 브레이디 선수는 역대 최고령자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43세 41일에 이제 날짜로 기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드루 브리스는 이제 최다 패싱 시도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드루 브리스가 각종 누적 기록에 정말 강한데 그렇죠. 뭐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슬라피한 경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칙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벅스가 9개의 반칙을 범하면서 103야드를 허용을 했고요. 세인츠가 조금 적게 허용을 했습니다만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야드를 허용했어요. 119야드를 허용했는데 양 팀의 합계가 15개입니다. 반칙이. 그리고 야드도 이제 200야드가 넘으니까 굉장히 좀 흐름이 뚝뚝 끊겼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두 쿼터백이 이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했던 이제 그런 경기였는데 막상 두 선수의 그렇게 활약은 빛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세인츠는 세인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벅스가 워낙 못해가지고 경기를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대형 계약을 받았던 이제 엘빈 카마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는데 뭐 많은 야드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패싱 터치다운 하나, 러싱 터치다운 하나,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엘빈 카마라도 이제 저희가 프리뷰를 한 직후에 이제 5년 7,500만 불의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 때 이제 세인츠 구단과 카마라가 서로 이제 제시하는 금액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마라가 협상에서 이겼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카마라가 원하는 금액에 가까운 이제 계약 규모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양쪽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협상이라는 거는 더 아쉬운 사람이 이제 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마라와 세인츠의 관계에서는 결국 세인츠가 더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브리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로스터가 탄탄할 때 우승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세인츠 입장에서는 카마라를 조금 많은 돈을 주더라도 놓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루 브리스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셀러리 캡이 거의 터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지 않으면 못 달린다라고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어딘가 조금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하이앵클 스프레인으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근데 몇 주 정도는 결장을 할 것 같다고 해요. 최소 몇 주라고 하니까 부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토마스가 넘버 1, 그 다음에 이제 임매뉴엘 샌더스를 넘버 2로 영입을 했는데 이게 넘버 2가 오니까 넘버 1이 나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샌더스가 넘버 1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은 뭐 리셉션도 만들어내고 신기록도 세우면서 3내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리시버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없이 몇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세인츠이기 때문에 좀 험난할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토마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스킬 플레이어 중에서 100야드를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는 수비와 스페셜팀의 활약으로 일단 이기기는 했는데 뭐 공격진의 힘으로 뭐 상대를 압도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세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벅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톰 브레이디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 벅스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유니폼부터 너무 안 어울리더라.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패트리어트의 상징색은 이제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이색이죠. 네, 남색 계열 뭐 네. 이런 쪽인데 뭐 템파베이는 그와 뭐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빨간색 계열의 팀이기 때문에
20년간 이제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브래디를 봤던 뭐 풋볼 팬들 그리고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에게는 좀 많이 낯선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흰색에 갈색 그리고 빨간색이 막 들어가 있는 이제 유니폼이 참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탐 브레이디 선수가 뭔가를 좀 증명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민준 아나운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첫 번째 러싱 터치다운을 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경기 초반이었고 브레디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 러싱 터치다운 하나로 뭐 승리가 결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브레디 치고는 굉장히 리액션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자신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패스부터 이제 딥볼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었던 이 탐 브레이디 선수인데 처음에 이제 플레이 액션으로 나와가지고 오른쪽 보면서 이제 딥볼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드라이버의 마지막 끝에서 큐비 스닉으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뭔가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나 아직 살아있다. 내가 패치에서 짧은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건 서포팅 캐스트가 구려서 그렇다. 딥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지 않느냐. 나 여기 와서 딥볼 받아줄 선수 있으니까 나 딥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뭔가 그런 이 첫 번째 패스 그리고 첫 번째 터치다운이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드류 브리스가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빌 벨리책이 없는 첫 번째 경기였고 예. 이제 이적을 해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나온 첫 경기였고 지난 시즌에 부진했던 이후의 첫 경기였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브래디가 조금 하이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고트다라고 출발을 했었던 이제 탐 브레이디인데 너무 좀 의욕이 과했던 탓인지 경기가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플레이라고 한다면 정말 냉철하게 흥분하지 않고 이제 패스를 뿌리고 또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의 스타일인데 이날은 너무 하이텐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탐 브레이디 선수는 이 한 경기 못해도 그 다음 경기 또 못해도 어쨌든 현 시점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 누구냐? 그러면 톰 브레이디 선수 다 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선수들이랑 손발이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네. 템파베이 데뷔전 승리에는 실패했던 톰 브레디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터셉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던 에반스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호흡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라우트를 타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계산대로라면 에반스 선수가 그 어딘가 근처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패스가 이제 상대 수비 선수에게 곧바로 가면서 이제 인터셉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는 탐 브레이디 선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야드에는 집계가 안 됩니다만 한 2번 정도 그런 플레이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던져서 그것도 뒷볼이었거든요. 2개 다.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상당히 많은 야드를 전진했던 그런 플레이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스탯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탐 브레이디 선수가 그렇게 못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기대에 못 미치니까 탐 브레이디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을 되찾고 이제 팀 동료들과도 조금씩 더 호흡을 맞춰가면 예. 분명히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경기 좀 외적인 이야기인데 NFL의 지금 현재 고트인 브래디가 이적 후에 첫 경기를 치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브래디 이전에 고트였던 존 몬타나의 칩스 데뷔전 예. 좀 찾아보니까 1993년이거든요.
246 패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팀의 27대3 완승을 이끌었어요. 아마 그때 상대가 또 템파베이였더라고요. 재밌게도. 네. 뭐 그런 이제 몬타나의 전력이 있고 종목을 좀 옮겨서 마이클 조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던이 이제 불스에서 뭐 황금기를 맞은 다음에 잠깐 은퇴를 했다가 다시 워싱턴 위저즈에서 이제 몇 시즌 뛰고 그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완전히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워싱턴 데뷔전을 살펴보면 이게 2001년인데 당시에 19득점을 하고 팀이 패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워싱턴 데뷔전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마이클 조던과 지금 브래디의 그 데뷔전을 좀 비교해 보면 아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조금 더 이 나아진 모습을 다음 경기에는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끼리의 손발이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을 줬던 벅스였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주차 상대가 세인츠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 경기 더 빡세게 준비를 해서 다음 경기를 좀 잘 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 있어요. 레너드 포넷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풋볼 필드로 돌아온 이제 그론코스키 이런 선수들이 이름값에 비해서는 이제 활약들이 미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브레이디와 브리스의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브리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또 한 번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브리스가 상대 전적 4승 2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하지만 시즌 중반에 두 팀의 맞대결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브래디가 그때는 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벅스와 세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LA 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20대 17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의 개장 경기였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경기장을 지어놨는데, 제가 이 경기장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돈에 진짜 한 10분의 1만 아스날한테 썼어도 지금 아스날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크랑키 이 자식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램스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서 첫 경기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백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제러드 고프는 여전히 제러드 고프였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러드 고프 선수가 좋은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주전 쿼터백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맺은 계약이 1억 3,400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액의 계약인데, 이 선수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 해가지고 서드앤1에서 서드앤6가 될 뻔했어요. 그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가 선언이 될 뻔했었죠. 예, 그러니까 션 맥베이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첫 번째 타임아웃이 사용이 됐는데, 타임아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임아웃이 뭐 챌린지를 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2미닛 갔을 때 시간을 멈추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날렸다? 쿼터백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 예. 또 물론 램스도 첫 공식 경기이긴 하지만 이제 홈에서 치렀던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뭐 게임 클락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아쉽다고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지만, 타임아웃을 요청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플레이 클락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주면 안 됐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받아주면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뭐 어쨌든 램스는 여기서 득을 좀 봤습니다. 이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서드앤1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가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 고프가 좋은 쿼터백은 아니다라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도 패스 정확도라든지 어떤 뭐 프로그레션을 읽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고프인데, 그럼에도 LA 램스는 이제 이 션 맥베이라는 정말 좋은 감독이 있고, 션 맥베이 감독이 이제 고프를 위해 맞춤 전략을 짜놓은 그 스킴에 고프가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좋은 오펜스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램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 리시버 쿠퍼컵과도 이제 3년 4,800만 불의 대형 계약을 맺었고, 예.
토드 걸리가 빠진 자리를 좀 잘 메웠던 것 같아요. 음. 이번 경기를 보면은 그 신인 캠 에이커스 그리고 말콤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이제 나눠서 토드 걸리의 역할을 했는데 특히 말콤 브라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 중요한 상황마다 이제 러싱으로 이 플레이를 해줬고 그리고 하나의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LA 램스의 기본적인 전략이 러싱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싱이 안 풀리면 공격이 따라서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말콤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좀 잘 해소를 시켜줬다. 그러면서 이 제러드 고프 선수의 플레이 액션 공격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우보이스는 결국 이 램스의 러싱을 막지 못했던 게 이번 예. 경기 가장 큰 페인이라고 봐야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비 쪽에서 에런 도널드 선수가 뭐 에런 도널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뭐 워낙 강력한 존재감이고 예. 도날드가 있는 수비는 11명이 뛰는 게 아니라 12명, 13명이 뛰는 것 같은 뭐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비수입니다. 네. 이날도 이제 4개의 태클, 하나의 색, 하나의 태클 폴로스, 무려 4개의 큐비 히트를 강하면서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이 에런 도널드 선수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댈러스의 공격이 굉장히 좀 힘겨워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 시즌에 댈러스가 정말 막강한 오펜스를 갖췄다고 이제 칭찬을 여러 번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약간 빈수레가 요란한 건가? 물론 한 경기지만 그런 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성적이었어요. 일단 이제 감독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마이크 맥카티 감독이 예전에 그린베이에 있을 때 전 너무 바닐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뻔한 공격을 하고 너무 뻔한 이제 정말 정석적인 좋게 말하면 정석적인 나쁘게 말하면 뻔한 그런 공격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안 하던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이제 이 4쿼터 초반에 이제 4센스리 상황에서 필드골을 찼으면 어땠나라는 이제 논란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과감한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좀 잘 안 됐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램스가 20대 17 이제 석점의 리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는 거기서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이제 필드골을 차면 뭐 일단 동점으로 이제 경기를 쭉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메카시 감독이 과감하게 이제 갬블을 시도를 했는데 요게 이제 패스가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퍼스트 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지를 못하면서 예. 결국 그 이후로 양 팀 모두 득점을 하질 못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필드골을 차고 뭐 한 번 더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패는 하긴 했습니다만 도박을 해볼 만한 상황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도박을 하더라도 루키 시디램 선수가 아니라 뭐 패싱이든 러싱이든 엘리엇에게 그 공을 맡기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펜서스를 이야기했을 때와 조금 결이 닿는 그런 이야기인 예. 것 같아요. 이제 펜서스도 메카프리를 활용하지 않았던 게 좀 두고두고 아쉽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댈러스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사용을 해야지 이 뭐 변칙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좀 약한 무기들 혹은 다른 무기들 근데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잖아요. 안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을 넘겨받은 램스는 철저하게 러싱 공격 위주로 이제 시간을 태우면서 댈러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지 않는 쪽을 이제 선택을 했고 예. 그게 주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는 있었는데 경기 종료 20초 전에 이제 마이클 갤럽에게 장거리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갤럽의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예. 무효가 됐고 뭐 댈러스가 더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플레이를 보면 아주 그렇게 심한 정도의 컨택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 메카시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판정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이제 좀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국 이제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은 이 리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점도 좀 달라지겠지만 현지에서 이제 이 심판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판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클 갤럽 선수의 이제 팔 동작, 그러니까 full arm extension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게 팔을 쭉 뻗었다는 얘기죠. 팔을 쭉 뻗었기 때문에 수비를 밀칠 수 있었고 그 동작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맞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현지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맞다라는 얘기가 좀 주된 의견처럼 보였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오심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못을 박을 만한 그런 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댈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덱 프레스캇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좋은 선수냐? 라는 이제 질문을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토니 로모의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또 다른 토니 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 5할 근처에 때로는 이제 뭐 13승 정도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쿼터백 그러면서 플레이오프는 진출하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또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쿼터백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프레스캇도 은퇴를 하고 나면 해설을 잘할 수 있나요?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그컨이니까 더 좋은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지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좋은 계약을 받아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를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역시 1년차 때 이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가 덱 프레스캇 선수가 아니라 이즈키엘 엘리엇이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프레스캇의 기록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서드다운 컨버전이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클러치한 상황, 그리고 상대 수비의 집중력도 이제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뭐 램스 수비를 이제 원활하게 뚫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시즌에 이제 댈러스가 최강의 리시버 크루를 이제 갖췄다고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시디램 어느 한 선수 100야드를 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이제 기대치에 충족하는 활약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름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와 진짜 오펜스 너무 강력한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외로 강력하지 않았던 그런 오펜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트엔드 블레이크 자윈이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네. 저희가 사실 프리뷰 때 한참 칭찬을 했었어요. 이지만 위원님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예. 자윈을 한참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첫 경기만에 시즌 아웃이 돼버리면 이제 레이더스로 떠난 이제 제이슨 위튼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부상 소식이 있는데 레이튼 밴드 애쉬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이 쇄골이 골절이 되면서 또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캠 어빈까지 IR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예. 그 지금 댈러스는 뭐 공수 양면에서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제 개막전부터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던 스미스 선수가 5년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 복귀전에서 11개의 태클, 하나의 색, 그리고 이제 하나의 태클 폴로스, 2개의 QB 히트를 기록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이 돌아왔고 뭐 풋볼은 뭐 잘하던 사람이 잘한다. 풋잘잘인가요? 네. 뭐 이런 말이 좀 생각나게 했는데 그 좀 아쉬운 거는 이 알던 스미스는 이제 기존의 댈러스의 수비진에 히든 카드로 와서 네. 이제 뭐 마지막 퍼즐이 돼줘야 되는 선수인데 지금 1주차 경기를 보면 5년 만에 돌아온 알던 스미스가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마커스 로렌스도 못했고 새롭게 데려온 에버슨 그리핀도 잘 못했어요. 거기다가 페널티를 2개인가 3개인가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던 스미스가 X팩터가 돼야지 에이스가 돼서는 좀 곤란하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엘던 스미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공격은 엘리엇이었습니다. 96 러싱 야드에 31 리시빙 야드, 토탈 127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러싱, 리시빙 각각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토탈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은 뭐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이진만 위원이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었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추격하는데 특화된 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팀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역시나 이 경기에서도 이제 그런 공식이 좀 들어맞았던 것 같고 올 시즌 역시도 아마 이진만 위원의 이제 잠 못 드는 밤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틸러스와 자이언츠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26대16 스틸러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먼데이 나잇 더블 헤더 중에 첫 번째 경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화요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게임 패스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이언츠가 필드골을 차가지고 넣는 거예요. 우와, 제이슨 게로 가가지고 성공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과정이. 이제 결과는 봤으니까 과정을 이제 다시 되돌려 보려고 이제 뒤로 가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제이슨 게럿이 그럴 리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펀트를 했는데 이 스틸러스의 이제 펀트 리터너가 이 공을 펌블을 하고 말았고 그 펌블된 공을 결국 이제 자이언츠가 리커버를 하면서 이제 상대 엔드존 바로 앞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웬걸 사실 그 위치면 이제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터치다운을 못하고 필드골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다. 게럿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던 자이언츠가 이제 탑독 스틸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의 실수를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 초반 스틸러스가 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떠먹여준 거를 뭐 그대로 이제 뱉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반만 먹고 이제 반은 이제 뱉었다고 봐야겠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터치다운을 하지 못했던 게 좀 두고두고 아쉬울 자이언츠였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스틸러스 출발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스틸러스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경기 초반에 이제 빅벤 선수의 부상 복귀전이었잖아요.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온 빅벤이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경기를 뛰어서 그랬겠지만 처음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좀 찾기 어려워했었고 전반적인 이제 제구라고 해야 되죠. 이제 커맨드가 안 된다. 원하는 위치에 이제 공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선수들과의 어떤 싱크도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1쿼터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몸이 좀 풀리기 시작했는지 제 리듬을 타기 시작했던 빅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을 하나도 던지지 않으면서 이 부상 복귀전을 마쳤어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팀도 승리를 거뒀고 빅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톰린 감독, 그다음에 피츠버그 구단, 팬들 좀 모두 뭐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던 빅벤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틸러스 공격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반전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이제 제임스 워싱턴 선수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그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슬롯에 있던 주주가 이제 오른쪽 코너 라우트를 타고 바깥쪽에 있던 워싱턴이 이제 인 라우트를 타면서 양쪽에 이제 수비수 선수들이 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워싱턴 선수가 완전히 열렸고 뭐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빅벤이었습니다. 뭐 스틸러스가 이제 플레이 디자인을 잘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 빅벤의 복귀를 가장 반겼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주주 스미스 슈스터잖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백업 쿼터백들과 함께하면서 좀 고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빅벤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주주도 2개의 터치다운으로 이제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중에서는 또 하나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선수가 역시나 루키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첫 캐치부터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는데 토드렉 스웩을 보여줬습니다. 패스 캐치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고 또 그 경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퍼스트 다운을 얻어낸 것도 이 클레이풀 선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코너 선수가 발목에 부상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선수가 갑툭튀를 했습니다. 2019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뽑혔던 이제 베니 스넬 선수가 113야드를 뛰면서 대활약을 보여줬고요. 개인 통산 첫 번째 100야드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게임 로그를 좀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에도 이제 코너가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들에
뭐 나와서 나름 쏠쏠한 활약들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첫 경기부터 이제 대활약을 해줬고 만약에 코너가 제 컨디션을 찾는다면 뭐 두 선수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도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레비언 벨 선수가 잘하다가 떠났는데 그 자리에 들어온 제임스 코너가 갑자기 또 잘했고 그러다가 제임스 코너가 빠졌는데 이 베니 스넬 선수가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러닝백의 어떤 역할보다도 스틸러스 오라인이 해주는 역할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스틸러스가 탄탄한 오라인을 가지기로 또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러닝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러닝백 얘기가 나온 김에 세이컨 바클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틸러스가 워낙 준비를 좀 잘 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클리 선수가 첫 6번의 러싱이 마이너스 4야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15번 뛰어서 6야드로 묶였거든요. 천하의 세이컨 바클리가 6야드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스틸러스가 세이컨 바클리의 런을 막을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해왔다. 그러니까 바클리만 막으면 우린 나머지는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좀 세우고 나온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보통 다른 팀들은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뭐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그러니까 얼굴에 펀치 한 방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클리도 이제 마이클 타이슨에 비유할 정도로 네.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스틸러스의 어떤 수비진에게 완전히 당했고 이 쿼터에 뭐 허들을 한번 하면서 이제 인상적인 뭐 스냅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경기 내내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세이컨 바클리였습니다. 네. 러싱이 안 되면서 이제 패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데니얼 존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니얼 존스의 스탯을 보면 41번의 패스, 26번을 성공을 시켰고 279야드를 기록하면서 2개 터치다운, 그런 이제 2개 인터셉션까지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라이 매닝의 복사판이다. 예, 일라이 매닝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한 후계자다.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쯤은 칭찬이고 네. 반쯤은 좀 비난인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뭐 데니얼 존스가 이제 여전히 빅 플레이들을 뭐 과감하게 시도하고 또 때로는 성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3쿼터에 나왔던 인터셉션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스틸러스 진영, 그러니까 레드존에서의 스냅이었는데 그렇죠. 그 상대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색을 안 당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패스를 던지다 인터셉션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에 내줬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이 최악의 경우는 아닌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색을 당했어도 충분히 필드골 레인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색을 당하고 차라리 그냥 3점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데니얼 존스가 좀 아직 그런 정도의 여유,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의욕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패스를 던져야지가 아니라 색을 당하더라도 내가 공격권은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고 뭐 그럼에도 데니얼 존스의 이날 퍼포먼스를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봤습니다. 일단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가 너무 강력했잖아요. 그 세이컨 바컬리도 6야드에 묶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굉장히 데니얼 존스를 압박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오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패스를 연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점, 그 점은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런 판단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떤 프레셔에 대한 대처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단계 성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에게는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완성이 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데니얼 존스가 당장 뭐 플레이오프로 이끌지 않더라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존스가 좀 한 단계 한 단계 좀 배워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데리우스 슬레이튼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102 리시빙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뭐
데니얼 존스의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좀 슬레이튼이 외로웠던 경기였고 데니얼 존스가 스텝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프리뷰 때 좀 놓쳤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그 세컨더리에 뭐 사고를 친 선수 또 다친 선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이언츠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테네시에 있던 FA 코너백 로건 라이언과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미처 이제 그 소식을 좀 빠뜨렸었고 그 유튜브 댓글에 이제 팬분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팬분들께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첫 경기 스틸러스가 여전히 강력함을 뽐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상대가 자이언츠였기 때문에 뭐 다다음 주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볼티모어가 너무 강하니까 뭐 지구 우승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플레이오프 나가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틸러스와 자이언츠의 경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경기가 남았죠. 마지막 남은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타이탄스와 브론코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16대 14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먼데이 나잇 풋볼의 중계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조 테시토, 부거 맥팔랜드 체제에서 스티브 리비, 그 브라이언 그리시, 루이스 리딕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 테시토 아저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I'm just 테시토 뭐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깔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 굉장히 멋있어서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좀 사라져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부거 맥팔랜드는 이제 그 중계 분석 데스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위치를 옮겨갔습니다. 근데 맥팔랜드는 사실 그렇게 막 아쉽진 않았습니다.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고 테스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염이 저는 좀 멋있어서 기억이 항상 남았는데 뭐 이번 시즌에는 이제 ESPN 그 중계 부스에서는 좀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똑같이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나 이제 해설자 분들은 또 그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직접 뭐 시청자와 목소리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하는 데 있어서 고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이탄스가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참 어렵게 이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지난 시즌의 다크호스 테네시와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 덴버가 만났는데 둘 다 좀 화끈한 공격력으로 난타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다.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 다크호스 말씀을 해주셔서 드는 생각인데 둘 다 다크호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다크했던 거 아닐까? 사실 조금 뭐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경기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의 이제 주인공은 사실 스티븐 고스트코우스키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4개 필드골을 찼는데 하나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 하나도 25야드였고 나머지 40야드대였는데 다 실패를 했고요. 그중에 그나마 하나는 이제 블락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2개는 넣었어야죠. 뭐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하나 실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4번의 킥을 미스했던 스티븐 고스트코우스키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뉴잉글랜드에서 이제 에던 비나테리의 후계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전 키커 자리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톰 브래디, 빌 벨리책 감독과 함께 우승 반지도 이제 여러 개 차지를 했었는데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엉덩이 부상이었죠. 그러면서 패트리어츠와는 좀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테네시로 넘어오게 됐는데 아주 끔찍한 개막전을 사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그 게임 위닝 필드골도 넣었어요. 그 25야드니까 넣어야죠. 그때 당시에 이제 화면에 잡혔는데 예전에 이제 말콤 버틀러가 그 고스트코스키와 한솥밥을 먹었었잖아요, 패치에서.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잘 아는 동료다 보니까 버틀러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마지막 25야드짜리 필드골은 성공을 시키면서 잘리지는 않았던 고스트코스키 선수였습니다. 키커라는 포지션이 참 민감하고 네.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멘탈이 또 중요한 포지션인데 어쨌든 마지막 기억은 좋았으니까 네. 그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이제 다음 경기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고스트코스키 선수가 굉장히 좀 고구마 답답이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경기였고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타이탄스는 데릭 헨리 선수가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스탯은 116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터치다운도 없었고 뭐 31번을 뛰면서 평균은 4야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좀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야드도 후반전에 기록을 했었고 이 전반에는 좀 거의 막혔었던 데릭 헨리였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데릭 헨리가 28야드를 덴버를 상대로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로우 기록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론코스가 헨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경기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야드를 허용하긴 했었지만 제가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스탯을 찾아보는데 100야드가 넘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100야드가 넘었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경기 내에서 이제 데릭 헨리 선수가 줬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보여줬던 어떤 느낌은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본 밀러 선수가 없이도 강력했던 이 덴버의 프런트 세븐이 오라인과 상대 러싱을 잘 커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너힐 선수가 플레이 액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네시가 작년에 이제 위력을 떨쳤던 게 테너힐, 데릭 헨리, AJ 브라운 이 삼각편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헨리도 이제 비효율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AJ 브라운도 썩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코리 데이비스가 좀 뜬금 101야드를 해주면서 갑툭 튀했죠. 네, 사실 이 선수가 1라운드 굉장히 상위 순번에 뽑혔던 리시버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커리어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밥값을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좀 타이탄스가 강팀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예. 진짜 강팀은 어떤 주력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다른 영웅이 나타나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팀의 면모인데 타이탄스가 물론 어떻게 보면 부진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꾸역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이제 이 브론코스 쪽에서 보면 코틀랜드 서튼 그리고 KJ 해밀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류락 선수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넘버원 리시버 코틀랜드 서튼 그리고 이제 신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했던 이 햄러가 빠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덴버가 지금 오라인도 썩 뭐 좋은 선수들이 없고 그래서 드류락에게는 좀 가혹한 환경에서 치러진 첫 경기였는데 물론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다 할 턴오버도 없었고 뭐 나름 안정감 있게 경기는 치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문제는 이 빅 펜지오 감독이었습니다. 왜 4쿼터에 타임아웃을 안 썼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요. 결국 이 마지막으로 가서 게임 클락과 플레이 클락이 같아졌을 때 2초가 남은 상황에서 타임아웃 2개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빅 펜지오 감독만큼 풋볼에 대해서 잘 알진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타임아웃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빅펜지오 감독이 이제 베어스의 수비를 좀 잘 만들었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해졌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덴버에서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수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공격진 그리고 전체적인 타임 매니지먼트도 이제 총 책임자가 바로 이 빅펜지오 감독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런 역할에는 좀 익숙치 않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 저는 좀 한 플레이만 가장 아쉬운 걸 뽑아보자면 4쿼터 1분 55초를 남겨놓고
그 라이언 테너힐이 이제 AJ 브라운에게 패스를 던졌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수비 패스 인터피어런스가 되면서 그 한 16야드 정도였나요? 이제 야드를 허용했고 그게 결국 그 결승 필드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PI를 범한 선수가 3라운드에 뽑은 신인 마이클 오제무디아 선수였어요. 근데 뭐 이 오제무디아 선수를 비난하고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왜 상대 팀의 넘버원 리시버를 신인 코너백이 맡고 있었어야 됐을까? 요게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비를 믿고 타임아웃을 쓴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공격권을 넘겨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 공격진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제공을 해줬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게 드류락 선수가 실질적인 루키잖아요. 지난 시즌 5경기밖에 안 치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쿼터백들도 사실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감독과 팀이 이 2년차 쿼터백이 마음 놓고 이제 투미닛 드릴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반 환경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결국 덴버가 개막전을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초가 남았을 때 타임아웃이 2개가 남아있으면 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빅 펜지오 감독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이 제일 답답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서 대응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먼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졌던 경기 타이탄스와 브론코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크 1에 펼쳐졌던 경기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훈련 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시즌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전히 좀 손발을 맞춰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좀 정신줄을 놓는 장면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벅스와 세인츠의 경기에서 페널티가 15개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경기들도 정말 이제 그 페널티가 거의 없는 정말 클린한 경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16경기 모두 페널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즌이 좀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16경기를 보면서 킥을 할 때마다 참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느 팀의 팬도 아니고 네. 어느 팀의 안티 팬도 아니지만 뭐 보통 이제 한 40야드 이내 킥을 하면 보통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네. 그 모니터 가까이서 좀 이 경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전체적인 선수들의 좀 집중력과 좀 컨디션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주차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맞춰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위크가 없기 때문에 예. 순수하게 오랜만에 16경기를 보느라 저희도 좀 뭐 쉽지는 않았는데 또 그만큼 재밌었고 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한 경기당 뭐 1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제 제외를 했던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거기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2주차 경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2주차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